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식입니다. 어제 신문 일면 모처럼 이 헤드라인이 모두 같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연내 금리 오른다 하는 인상 공식화, 동아일보는 연내 금리 인상 하는 못 박았다, 중앙일보는 연내 금리 오른다 2주일 못 박았다. 사실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인플레 조짐에다가 자산 가격 버블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동성 확대는 문 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다들 좋아했죠.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면서 돈을 풀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또 돈을 풀었습니다. 이 문 정부들의 예산은 해마다 9%씩 늘어나서 드디어 올해 553조에 이르는데 문 정부는 또 해마다 추경을 했습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총 9차례 추경에 무려 13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새 정부 14년간 추경은 다 합쳐 90조 원이었으니 40조 원이나 더 들어간 겁니다. 문 정부는 재정을 제 주머니 돈처럼 여긴 겁니다. 표를 얻기 위해선 문 정부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저뿐일까요? 말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민주당이 추석 전에 추경으로 국민들에게 여름 휴가비를 지급할 국리를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런 돈을 줄 국리를 하는 대신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줄 국리를 하는 게 표를 넣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말입니다. 올해 10조 원 빚까지 내서 지난 보궐선거 전에 황급히 이 15조 규모 1차 추경을 밀어붙였죠. 그때는 추경을 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다 죽어나간다는 식으로 음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돈은 아직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문 정부의 추경을 두고 정치 실탄이 됐다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선거에서 표를 사기 위한 추경이라는 것입니다. 매표 행위죠. 경기가 반짝 회복되고 법인세가 더 그치고 유동성 버블로 정권 거래세가 더 그쳐서 세수가 늘자 이 문 정부는 놀랍게도 그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2차 추경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문 정부는 돈세를 국리만 하니 하느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결국 낮은 이자율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자산시장이 과열하면서 이른바 버블로 거품으로 불균형이 커지자 하느니 칼을 뽑은 것입니다. 이틀 전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한 말입니다.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겠다. 확장 재정으로 돈이 막 풀리는 걸 두고 양적 완화라고 하지 않고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한 게 참 이채롭습니다. 말 참 잘 지어냅니다. 완화적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 말하자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금통위 전체 회의 직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말했지만 못을 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5%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동성을 줄이지 않으면 물가 상승 압력을 더는 못 견딘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년 5월 대비 2.6%나 올랐습니다. 돈이 풀려서 돈이 넘쳐나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 신용은 GDP의 216.3%로 1년 전보다 15.9%나 급등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이자율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가계부채 1765조 시대의 한은의 금리 인상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릴 테니까 말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는 연간 총 11조 8천억이 증가합니다. 다음 대에서 늘어나는 이자만 5조 천억이나 됩니다. 민심이 뒤숭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낸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려워지고 폐업이 속출할 것입니다. 소비는 아주 줄어들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재정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에 이주열 총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정책으로 취약 부분 등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엇박자가 아니고 상호 보완책이다. 어쨌든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 가계 부채는 대선 전국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포퓰리스트들은 이럴 때 기승을 부립니다. 대중을 흘리는 급조된 엉터리 정책이 나오겠죠. 예컨대 몇 년간 정부가 초과된 이자의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 이런 정책 말입니다. 자, 많은 분이 내년 대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요즘 분위기를 볼 때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겨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너무 배가 부른 게 아닙니까? 사람들은 민주당을 진보라고도 부르고 좌파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만큼은 아니지만 정체성이 혼재한 자탕입니다. 아주 넓은 무지개죠.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바로 김종인 씨가 증거입니다. 그는 전두환 정부에 복무한 사람이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정당들의 정체성이란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을 바꿔가며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그리고 비례대표로 5선을 했다는 것은 전 세계 정치학 교과서에 실릴 일입니다. 우리가 후진적 민주정이며 정당들이 대중정당이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죠. 우리 정당들이 선진 민주정과 달리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뭉치기 때문입니다.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뭉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YS DJ 중심의 오너 체제였죠. 그 뒤에도 유력 대선 주자 캠페인은 제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몇백 명의 법조인과 언론인, 몇천 명의 교수들이 모여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법조인 500명, 언론인 500명, 교수 2000명이죠. 선거가 끝나면 서열에 따라 청와대부터 공기업 임원까지 자리를 꿰차니 역관제, 이 스포츠 시스템도 이런 역관제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문민정부가 하나같이 실패하고 부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능력에 따라 자리에 앉는 메리트 시스템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정당도 보수 중심이 되어 대중정당과는 거리가 아주 먼 조직이 됩니다. 말하자면 출세를 위해 권력에 줄을 쓴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도 당연히 보수의 뜻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구 정당과는 달리 정당의 사무총장과 대변인이 있는 것은 그런 까닭에 쓰입니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아주 먼, 머리도 너무 먼 정당 제도를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 다음 대선에서 우파가 무조건 이긴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우파가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진영 간에 벌어지는 근곤일척의 싸움판에 정체성의 모호에 정책으로 양 진영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 정책에 편승했습니다. 받고 따블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선거 이틀 전뿐인 돌봄수당과 재난지원금 약속은 민주당의 득표 요인이었을 뿐입니다. 일제적으로 돈을 푼 것은 집권 여당의 시혜로 보였지 그게 야당의 정책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는 어떻든 확실한 무기를 가질 수 있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후보나 제3지대의 후보는 그런 무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대신 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 정부가 범한 무수한 실정에 단 하나라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략적인 발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문 정부를 공격하고 그게 뉴스가 되면 재치 있는 말로 공격해서 그게 뉴스가 되면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세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기만 하면 표가 모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대안인데 말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까요? 문정부 들어 지금까지 965조 9천억, 연말까지 아마도 1000조에 이를 국가 채무에 국민의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집권 나면 돈 없이도 정치할 수 있는 겁니까? 당장 내년에도 슈퍼예산을 마련하면 문 정부로부터 넘겨받는 국가 채무는 1100조일 텐데 무슨 재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습니까? 결국 복지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누구도 그 안을 내놓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미 1765조로 작년보다 153조 6천억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정세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이미 경쟁국들보다 높고 부자들이 감당하는 담세 비율은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부자 증세도 여의치 않습니다. 서구처럼 부가세 같은 소비세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종부세 같은 불합리한 세금은 폐지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결국은 예산 절감, 지출 경정, 복지 구조 조정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정책을 국민의힘은 공부하기나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 조국의 딸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을 무사히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 합격해서 지금 의사로 일하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입시 비리 관련 학생들과 너무나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이 왜 윤석열 검찰은 그녀를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건을 다뤄봤던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그 조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과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부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전에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이 한 방식대로 그녀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 이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가짜 스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 묻고 싶습니다. 설마 의대 교수의 의학 논문에 고등학생으로서 제일 제자가 될 정도로 열심히 활동한 것은 아니겠죠. 그 기사 아래 조민을 성토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있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시험 한번 안 보고 명문대학 의전원 입학한 것부터가 불공정한 것이다.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다. 어디가 더 불공정한 것인가. 지금 20대가 문 정부에 등을 돌린 것은 바로 이런 불공정 때문입니다. 어제 박범계 장관이 고급 검사급 652명,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의 자리를 옮기는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고된 인사였죠.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무엇보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주안점에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를 폭행해 독직 폭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은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했습니다. 그분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검사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는 피의자 신분이던 작년 8월 중앙지검 형사 1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영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때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되면 직무 배제 후에 비수사 부서로 전보되는 것이 관행인데 정진웅만 피해간다는 비판에 쏟아졌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가 된 이규훈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검사로 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영월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왜곡 유출한 의혹으로 이 공수처와 중앙지검에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누가 보더라도 특별 대우입니다. 이러니 검사들이 어떻게 권력에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을 두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인이라고 해서 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가 라디오에 나가 한 말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국가 지원금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 있다면 너무 부당하다.
그게 어떻게 밑도 끝도 없는 일입니까? 대통령 아들이니까 조심 좀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철이는 특혜가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용 씨는 실력만큼은 이미 검증됐다. 상 받은 것이라든지 업계에 물어보면 잘하는 사람이란 건 인정받는다. 그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일종의 기본권 침해, 인권 침해다. 대통령의 아들이면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 그렇지 않아도 이철이는 고대학생으로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된 박승민에 대해 자신이 책임진다고 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정무수석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걸까요? 무엇이 이철이의 눈을 흐리겠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수석 자리가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화무시비롱입니다. 이번엔 권력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표가 아니길 빌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